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 역사를 거쳐 성장했는지,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이 어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깊게 살펴보고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리즈가 끝날 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투자를 결정했는지를 넘어서 두 회사가 어떤 선택과 승부수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는지, 왜 AI 시대의 메모리가 핵심 병목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투자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한 시리즈 안에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1편에서는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떤 역사와 결정들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도달했는지 두 회사의 과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공중 화장실 벽에는 "여러분의 오줌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을 정도로 외화를 모으는 일이 나라 전체의 과제가 되던 시기였다. 이 무렵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전략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룹의 다음 성장 축으로 반도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삼성의 진로를 서서히 반도체 쪽으로 틀기 시작한다. 한편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이건희 회장은 전혀 다른 경로로 반도체를 마주한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빠져든 것은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일본 오디오였다. 그는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사오면 어김없이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며 구조를 파고들었다. 그렇게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곧 진공관의 시대는 저물고 트랜지스터와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1974년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였던 한국반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이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무모하다라는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건희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한다. 이 결정이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드는 출발점이 된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은 이른바 도쿄선언을 통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대대회로 선포한다.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업계에서는 수십 년 투자해도 일본을 따라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기술과 자본 격차가 컸다. 그런 판에서 한국 기업의 도전은 무모한 도발에 가깝게 보였다. 하지만 도쿄선언 이후 삼성은 불과 6개월 만에 64K D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후발주자가 아니라 추격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여기서 삼성이 선택한 전략은 한 세대씩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16M 개발 도중에 256M 설계를 시작하고 256M 라인이 완전히 갖춰지기도 전에 원지 개발에 착수하는 식으로 항상 다음 세대를 앞당겨 착수하는 선행 개발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 공격적인 개발 방식은 결국 숫자로 증명된다. 1992년 64M D램, 1994년 256M D램, 1996년 원지 D램을 잇따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고 마침내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라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1983년에는 훗날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현대전자가 공식 출범한다. 현대전자는 1984년 16K SRAM 굿다이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메모리 시장에 조심스레 발을 들인다. 삼성보다 한 발 늦게 출발했지만 64M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뒤에서 따라만 가는 기업이 아니라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넓혀가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반도체 업계에도 큰 지각 변동이 찾아온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빅딜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던 LG반도체를 현대전자가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PC 수요가 급감하면서 D램 가격이 곤두박질친다. 현대전자는 인수 직후부터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한순간에 위기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결국 2001년 현대전자는 부도 위기에 직면한다. 현대그룹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며 반도체 부문을 그룹에서 떼어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이름은 현대전자산업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뀌고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비주력 사업들은 하나둘 정리된다. 하이닉스는 채권단 관리 아래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시기를 맞는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하이닉스는 재무구조를 되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잇따라 내린다. 약 22,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노조는 성과급 요구를 미루는 대신 여러 차례 임금 동결에 동의한다.
현장 안에서는 메모리 공정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개선 작업이 쉼없이 이어진다. 이런 인력 비용 구조 조정과 내부 개혁의 결과 하이닉스는 채권단 관리 체제 속에서도 재무 구조를 점차 회복해 나간다. 결국 워크아웃을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 반도체 기업으로 시장에 다시 서게 된다. 존폐기로에 섰던 회사가 구조조정 체질 개선을 거쳐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살아남는 순간이었다. 2000년대 초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와 구조조정에 매달려 있을 때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메모리 1위 업체답게 탄탄한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메모리 라인을 세우며 규모의 게임을 키워나갔다.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4GB급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초고집적 메모리 시대의 문을 연다.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미래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SK 하이닉스는 구조조정부터가 아니라 신뢰부터 택했다. 인수 직후 기존 경영진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는 대신 조직을 그대로 믿고 맡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과거처럼 R&D, 개발, 제조로 일방향으로 흐르던 프로세스를 깨기 시작한다. 개발 단계에서 얻은 수율이 양산으로 넘어가면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내부에서 N자형 수율이라는 불리던 문제가 반복되자 아예 제품 기획, 개발 초반부터 제조 품질 인력을 한 팀으로 묶는 구조를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과 양산 사이에 갭을 줄일 수 있었다. 경영 구조 역시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됐다. 현장을 이해하는 엔지니어 출신 CEO가 장기간 방향타를 잡고 각 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1대1 미팅 문화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가 경영진까지 비교적 빠르게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변화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2013년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 HBM은 이후 AMD GPU에 처음 탑재되며 고대역폭 메모리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 2016년에는 삼성이 업계 최초로 HBM2를 양산하면서 두 회사의 HBM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다. 하지만 2019년 전후 삼성은 HBM 조직과 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재조정한다. HBM이 성능은 뛰어나지만 원가가 높고 당시만 해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SK하이닉스 안에서도 삼성도 속도를 늦추는데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나왔지만 결국 회사는 HBM 투자를 멈추지 않는 쪽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화가 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스탠포드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머무르던 중 엔비디아 관계자를 만나는데 당시 엔비디아 GPU에는 사실상 삼성 메모리만 들어가 있다며 부끄럽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이 SK하이닉스 경영진에게 HBM만큼은 성공해보자라는 동기를 준 계기가 된다. 한편 삼성은 오랫동안 메모리 절대 1위로 군림했지만 의사결정 방식과 조직 문화의 탑다운 구조가 반복해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상징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D램 원제트 공정에서 EUV 노광 장비 도입이다. 경쟁사들이 원제트에서 EUV 도입을 미루고 공정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시점에 삼성은 비교적 이른 타이밍에 EUV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결정은 현장 엔지니어의 신중한 검토라기보다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초격차를 유지하자라는 경영진 주도의 탑다운 결정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 그 결과 1Z, 1A, 1B로 이어지는 세대에서 수율 확보에 애를 먹었다. 이런 우려는 밖으로 새어나왔다. 전직 임원이 이재용 회장 등 경영진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위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짜 위기라며 연달아 터지는 품질 수율 문제 속에서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시장 구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약 60% 초중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다. D램 전체 매출 기준으로도 같은 분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메모리 업체 자리에 오르며 30년 넘게 이어진 삼성 독주 체제에 승자의 저주가 드리운 것이다. 투자를 결정하려면 회사를 깊이 이해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 성장해왔는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어떤 DNA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두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즉 메모리가 왜 지금 AI 시대의 핵심 병목이자 전략 자산이 되었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